반갑습니다. 너무 촬영 때문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어서 좀 저는 이렇게 가까이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왜 통일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 제가 카드 뉴스 식으로 PPT를 만들어 왔는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서 주신 제목은 미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각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노력과 실행 방안이라고 했는데 그걸 줄이면 이제 왜 하필 통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통일이 뭘까? 통일이 뭘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 북한과 관련해서 10여 년을 취재했는데도 아직 정확하게 어떤 형식의 통일이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통일부에 계신 수많은 전문가분들도 어떤 형식의 통일이 정답이고 그 통일을 향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떤 형식으로에 대해서는 남과 북 사이에서도 이견이 정말로 크고 각 정권마다도 이견이 큽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라 MB 정부 때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MB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세 개의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교해봤는데 다 달라요. 근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각 정부마다 이데올로기가 있고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서 과연 무엇이 맞을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늘 저도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이랑 왜 하필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부터 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통일이어야 될까? 어떤 방법의 통일이어야 될까? 먼저 첫 번째는 대학생들의 생각입니다. 보시면 여론조사 하나를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우리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보면 2019년에 55.5%로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2021년 자료는 그래프의 추세대로라면 더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의 절반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말하면 절반은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좀 거수로 한번 생각 들어볼까요? 왜 통일이 필요하다? 손. 통일은 꼭 필요한 것만큼 아닌 것 같다. 세 분. 3대3. 정확하잖아요. 이렇다니까. 근데 누가 정답이고 누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의 인식이에요. 심지어 북한에서 오신 우리 학생 두 분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2명 중에 1명은 통일을 반대한다. 제가 딱 썼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이게 베테랑 기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예전에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포용해야 되고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우리 국민이고 주민이다라는 인식이 한 80% 90%였을 때도 있었는데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도 굉장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10년 뒤 지금 2021년이니까 2031년에는 사실은 대학생들의 대다수는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통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언제 해야 할까? 지금 당장 해야 할까? 나중에 해야 할까? 왜 통일을 해야 할까? 라는 얘기부터 우리가 오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통일이 필요할까? 첫 번째, 국가 경쟁력과 통일은 직결되어 있다. 쉬워요. 고루한 얘기예요. 근데 국가 경쟁력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국가 경쟁력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외화도 많아야 되고 자원도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유수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들 많아야 되고 좋은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거 다 빼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물리적이고 가장 심플하고 오답이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인구. 이 그래프. 인구가 많은 선진국일수록 GDP는 높아집니다. 국가의 소득이라고 하는데 국민 전체의 소득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미국과 중국과 일본 국가 경쟁력 순위입니다. GDP 순위입니다. 1, 2, 3. 달리 말하면 GDP가 높다는 건 그 국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국가 경쟁력을 2배 이상 올리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2배 더 강력한 나라가 되려면 남북이 인구를 합쳐야 돼요. 결국은 왜 통일이 필요할까?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땅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자원도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고루한 이유예요. 첫 번째. 근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면 됐지 뭐 덜 잘 살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되게 많아요.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라는 이유로 우리 국민들한테 통일해야 한다는 걸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국민 정서적인 이유예요. 아직도 상당수의 이산가족들이 남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이산가족들의 당사자들이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향후 10년 뒤면 이산가족 문제는 남과 북 사이에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실적인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조금 감성적인 문제고 뭔가 명확하게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거예요. 바로 우리 한국민의 어떤 감성 코드예요. 예컨대 남북 단일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이 막 열광했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지난 3년 전에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저벅저벅 내려와서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통일에 가까웠다라고 느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굉장히 뭉클하다라고 느꼈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당시에는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직 만날 수 있었을까? 이 세계의 만남.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7천 마리를 이끌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김정일을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교과서에만 배웠죠.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학생들은 이거 알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책에서만 봤죠. 그렇죠. 책에서만 봤죠. 두 분 다. 숙소로? 자, 백화원 초대해서 10시 15분. 직접 왔다고? 숙소. 직접 왔다고? 숙소. 이 사건이 있었을 98년, 99년 당시에 대한민국이 열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이지 믿지 못한다라고 환호를 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반응이 판문점에서 남북의 정상이 최근에 만났을 때 환호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국민들은 잘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전 세계 사람도 잘은 모르겠는데 남과 북이 뭔가 통일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다들 열광하고 환호하는구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서적인 코드, 약간 숨겨진 감성적 코드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이랬을 때, 자, 먼저 이 북한에서 오신 대학생 중에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 한마디 좀 누구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이산가족 항복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남북한의 사이가 좋아지면 통일이 안 되더라도 북한에 가서 가족 정도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여행 같이 가가지고 네, 그 정도의 기대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한 대학생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바뀌기는 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얼마나 바뀔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놀라웠죠. 이런 코드가 남북에 있는 우리 주민 모두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적대감을 갖고 통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는 이견이 있어도 뭔가 잘 될 것 같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하는 기대감, 이런 감성적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통일을 꺼려지게 만드는 이유들이 통일이 필요할지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군에 있을 때 아까 그 장면 봤다고 했잖아요. 군에 있을 때 이 장면을 본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연평도 포격 사건인데 그때 CCTV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이게 연평도 주민센터에 북한이 쏜 포탄이 떨어져서 불이 나고 있는 장면이고요. 주민들이 황급하게 지금 도망가고 있죠. 살면서 이렇게 직접 북한의 포탄이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연평도에 있는 이 같은 집이 모두 다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됐던 사건입니다. 북한이 쏜 포탄은 수백 발이었어요. 바다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민가에도 떨어지고 군부대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2명 사망을 했고요. 연평 발전소도 불타고 산불도 나고 아수라장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강예나 씨? 네. 그 언제 넘어왔나요? 2013년에 왔습니다. 2013년에? 그러면 북에 있을 때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했었고 이제 북한에서 뉴스를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식으로 잘 나오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다가 한국 와서 조금 더 자세히 그렇죠. 북에서는 이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서 잘 교육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들어보니까. 그러면 김지연 씨 기억이 나요? 어때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단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가랑 군용시설을 모두 폭격한 거니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 생활이 위협받는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실제로 이때 당시에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딱 북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적개감이었어요. 적개감.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천안함 맞아요. 천안함.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통일이 꺼려지게 느껴지는 거죠. 적어도 통일을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자성이나 사과가 선행돼야 피해자와 이걸 보는 남북의 국민들의 마음이 위로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선결이 안 되니까 통일을 자꾸 꺼려지게 만드는 거죠.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통일이 꺼려지게 만드는 이유는 쉬워요. 늘 나오는 게 돈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통일 비용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통일 비용. 독일의 통일 비용을 보면 1조 2,800억 유로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금액. 우리나라에도 이에 못지않은 통일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까를 생각해 보면 애석하게도 우리가 아직 마련해 놓은 통일 비용은 없어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은 젊은 분들이 통일을 당장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대한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손. 당장. 5분 좋아요. 자, 이제 숫자 얘기가 나옵니다. 100만 원 이상 매달 통일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매달 100만 원 없습니까? 50만 원 매달. 자, 좋아요. 20만 원 미만, 11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말? 그렇게 30년을 낸다고? 휴대전화 요금보다도 비싼 거를? 우리 훌륭한 대학생들이군요. 여러분들은 상위 4.4%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11만 원에서 20만 원. 근데 실제로 대다수는 이렇게 돈 몇만 원 내거나 안 내거나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통일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매달 통일세를 내세요. 한 가구당 차이는 있겠지만 30만 원입니다. 라고 통일세를 물면 국민적 저항이 아마 대단할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통일을 진짜 하려면 통일 비용을 준비해 나가야 돼요. 축적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애석하게 남과 북 모두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통일은 안 될 거예요. 통일을 꺼려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김정은의 성격이에요.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젊죠. 다혈질이죠. 가장 신경질적이죠. 그러면 이 같은 독재자가 어떤 걸 돌발 변수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폭파 4일 전 개성의 불꽃, 개성에서 스파크, 불꽃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북한이 이 두 건물을 폭발시키는 영상을 컬러 버전으로 고화질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확실히 선명하죠? 이렇게 보시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이렇게 혹시 현장이 좀 같이 보여주나요? 영상도 공개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멀쩡했던 이 건물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이 건물은 참고로 그 통일부 예산으로 지은 겁니다. 이 지금 건물이 굉장히 크고 좋던데 이 건물에 한 몇십 배의 큰 규모에 있는 두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이걸 그냥 다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이 지시가 김정은의 하룻밤 지시였어요. 술 먹고. 통일을 떨어지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정말 어이없는 간첩 사건입니다. 보시면 이 사람 이름이 무하마드 깐수예요. 딱 봐도 아랍인처럼 생겼죠. 실제로 굉장히 아랍 전문가고 이 무하마드 깐수가 쓴 책이에요. 신라와 서경의 교역사예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아프리카와 우리 신라인들이 교역을 했다라는 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낸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학자죠. 30년 만에 이분이 북한 간첩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름도 무하마드 깐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의 DNA 중에서 아랍의 DNA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웃긴 건 이분이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이 30년간 본인이 여기서 연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뛰어난 학자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연구에 대한 애착이 너무 생긴 거야. 그래서 북한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까먹은 거예요. 30년간. 그래서 30년간 북한에 대한 간첩을 한 게 뭔지 우리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신문 1면 몇 번 팩스로 보내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서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물밑에서 남북을 오가는 간첩과 스파이와 첩보 활동이 남북 간에 아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일이 되려면 이러한 남북 간에 있는 무수히 많은 고정 간첩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모를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꺼려질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통일을 꺼려지게 만드는데 놀랍게도 남북은 통일을 향해서 아주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통일이라는 지점을 향해서 점점 이렇게 갭이 커가면 정말로 통일은 힘든데 흥미롭게도 우리들의 인식은 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통일 필요 없다. 근데 남북의 행보는 통일을 향해서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좁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나의 총소리만 쓴다 모령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걸 듣고 하늘의 선유가 9명의 선유가 이렇게 모욕하고 눈으로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던 소리를 듣는데 어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북한은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유례없는 정상 국가의 길로 아주 조금은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단면이 뭐냐면 리설주의 리더십 그리고 리설주를 김정은이 굉장히 애정하고 부부간의 신뢰가 굉장히 높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은 최근 김정은주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 브랜드를 올리자는 거거든요.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의 국가 북한이 촌스럽고 낙후되어 있고 힙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되게 힙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능라도 유원지 개발도 하고 스키장도 만들고 미약하지만 굉장히 북한의 100가지 중에 99개가 다 촌스럽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김정은은 되게 세련되게 만들고 싶어해요. 이 영부인을 둔 것, 김정은이. 이건 김정은은 정상 국가처럼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강력한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남북이 통일을 향해 조금씩 걷고 있다는 것, 북한이 정상 국가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하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있어서. 결과는 실패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북한 지도자 중에서 유일하게 프리토킹이 가능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제 감각이 굉장히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것들은
기존 북한이 양보했던 것 이상의 의미들이 있어요. 예컨대 그때 정확하게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이 다 열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 포기하지 못했던 것 하나, 핵에 대한 핵부심, 핵에 대한 강박관념, 이것에서 김정은이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남북이 통일을 향해서 아주 조금씩 걷고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했습니다. 이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위아래 일정 구간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인 위험한 도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9.19 군사 합의가 남북 간에는 지금 체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제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서 파주와 수도권 인근에서 예전처럼 도발을 못해요. 목함 지뢰 도발 같은 거 하면 9.19 군사 합의 파기거든요. 또 하나의 장면은 삼지연 관현악단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비주얼을 보지 말고 눈을 감고 들어보면 북한 사람이 부른 노래 같지 않아요. 북한 창법이 아니야. 삼지연 창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곡 정도로 들리죠.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 그 주체 창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이 삼지연 관현악단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불렀던 건 완전히 주체 창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남한풍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장면도 한번 좀 보시죠. 생각했던 예상했던 자, 이렇게 당시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 있고 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평양 냉면 붐이 일었고 평양 음식에 대한 굉장히 붐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음식적으로 이미 남북은 조금씩 그 간극을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음악 얘기 나와서 말인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가장 큰 변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으로 장마당이 공식화된 거예요. 국가가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이걸 인정하고 선포하고 수용하는 여부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장마당 자본주의 시스템이 공식화됐다는 거예요. 조금씩 남북 간의 격차가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 좋아요. 남과 북은 제가 말했죠. 아이러니예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남과 북의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통일을 향해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사이가 좁혀지고 있어요.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결국 이 괴리가 해결되면 남북은 통일을 향해서 점점점 다 같이 좁혀질 수 있는 건데 이 괴리가 뭘까? 변수가 뭘까? 통일을 막는 이유가 뭘까? 딴 거 다 빼고 결국은 핵입니다. 핵. 김정은 시대에 핵무기를 완성한 것 또한 사실이에요. 김정은이 영어를 잘하고 정상국가처럼 보이길 원하고 영부인이 따뜻하고 합리적이고 남북 간의 문화 경제적으로 간극이 좁혀지고 있어도 지금까지 없었던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설문조사입니다. 남북 정상화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 안 포기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은 70.2%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답했어요. 자, 이따 우리 토론해볼 문제이기도 한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소개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서 통일이 더 어려운 거예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전에 엄청난 도발을 감행해 왔어요.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이 생김으로써 좋은 이유는 개성공단 그 자리에 북한 최전방 군부대가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방사포와 장갑차들이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었죠. 개성공단이 생김으로써 이 군부대의 저지선이 뒤로 후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후퇴했던 북한의 군병력이 개성공단 초입까지 다 들어왔었거든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두고 북한과 군사회담과 실무회담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이걸 다 씹었어요. 그때 개성공단 문을 닫지 않았으면 우리의 인력도 상당수가 북한에 억류돼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사실은 지배적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똑같은 방법으로 개성공단이 가동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강의는 재밌었나요? 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를 여러분들이 들려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 주제는 앞서서 제가 여론조사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통일을 해야 할까? 이거 아까 3명 3대 3으로 지금 당장 통일해야 된다. 지금 통일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간 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당장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쪽 어느 쪽이죠? 이쪽이죠. 이쪽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모아주세요. 그 이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당장 통일이 됐을 때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나눠주세요. 지금 당장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에서는 이유 그러면 언제 통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남북이 공존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똑같이 통일이 안 됐을 때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치열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듣고 싶어서 이제 통일을 해야 한다. 지금 통일을 할 필요 없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앞서서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만 양 팀에서 한 번씩 들어볼까요? 먼저 통일을 해야 한다. 네, 저희 팀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3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분단 체제에서 만들어내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분단 체제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산 가족일 거고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한 피해자는 탈북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한 이유는 저도 탈북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삶을 봐왔고 또 여기 사는 남한 주민들의 삶을 봐온 입장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저희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사실 한국은 약소국에 속하고 지리학적인 이 위치로 봤을 때 남북한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분단된 이 상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국가 경쟁력 이런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저희는 굳이 이거를 두 국가로 해서 이 어떤 이익을 최소화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로 뭉쳐서 더 극대화해서 저희가 더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 통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3가지 이유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분단의 피해가 크다. 북한 주민의 어떤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도 써주셨어요. 이유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통일이 꼭 필요하지 않다 쪽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죠. 저희는 통일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모았는데 그 이유가 통일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식적으로도 아직 통일이 준비되지 않았고 무력 도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면 그로 인해서 반대로 또 상처받게 되는 사람들이 더 생겨날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서 준비를 해서 통일을 맞이하는 것이 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긍정적인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통일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인데 두 번째 질문이 아마 두 팀 간의 이견을 좀 더 뚜렷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통일을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 드렸잖아요. 네, 사실 통일이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정한 시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독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동서독의 사례들 보면은 지금 남북의 관계와는 조금 많이 다르게 서로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남북의 사례를 본다면 교류가 굉장히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북한에 초등학교 몇 년 다니는지 아니? 북한의 명절이 뭐가 있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좀 더 많은 민간 교류가 활성화가 돼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성숙화되고 좀 많이 알게 된다고 하면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도 서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동질감이 더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통일이라는 것은 이러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서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해야 된다고 저희 팀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기는 어렵다. 민간 교류가 많이 돼서 이질감이 해소돼야 된다. 아까 제가 지금 당장 통일 필요 없다 팀에게 어떤 방법으로 남북이 공존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적인 이유랑 그 어떤 방법으로 남북이 공존해야 좋을까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기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북한이랑 한국이랑 그 정치체가 다르다 보니까 경제 체제도 달라서 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북한이랑 한국이랑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해결을 한다든가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남북한 학자들이 한국 사람이 그냥 북한 회사에 가서 해결하는데 일감이 없어. 이런 시기.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가장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한이든 북한이든 군사 도발 안 하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통일이라는 그 개념을 좀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땅의 통일과 정치적인 의미의 통일이 있는데 정치적 의미의 통일은 남북한에 이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평화 공존의 시기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절대 왕정 국가 같은 느낌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과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한국의 정치 체제가 평화 공존의 시기가 왔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둘이 이질감 없이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경 없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굳이 통일이라는 개념을 정치적인 의미에서 통일까지 바라볼 필요 없이 땅의 통일만 이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모아봤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통일에 대해서 이제 팀이 생각하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완벽한 의미의 어떤 정치적인 통일 이쪽에서는 굳이 완벽한 의미의 정치적인 통일은 요원하다. 그래서 자유롭게 국경 없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왕래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어떤 지향점도 명확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무엇이 맞고 틀리다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의견이니까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역시 어떤 방법의 통일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도 방금 땅의 통일과 정치적 통일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이고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체제를 지향한다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담론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 북한은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와 달리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경제력도 떨어지고 지금 상태에서 통일을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흡수 통일이 될 것이 자명한 바이니까 통일 담론을 내세우기보다는 평화 담론을 좀 더 내세우면서 북한도 일정 부분 좀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지금처럼 저희 대학생 수준에서의 포럼 자체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주민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1단계부터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테니까 네, 저희는 일단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는데 굉장히 조리 있게 본인들의 생각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실제로 현 정부에서 북한과의 어떤 연방제 통일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남북 간에 오고 갔지만 뭐 결국엔 남북 간의 이견만 확인하고 불발된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더 드렸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 네. 저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미국이 먼저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이 안 좋게 사용할 거를 대비해서 포기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일단 평화를 같이 논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서로 그런 게 안정적으로 없어야 북한도 핵을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데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포기 선결 조건은 북한의 안전 보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포기하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요? 저희 팀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견해가 물론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았던 부분이 이제 포기를 한다라는,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좀 더 긍정적인 좀 쪽을 이끌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포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토론을 좀 마쳤습니다. 네. 잘 의견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네요. 우리 대학생들의 인식들이 많고, 지금 당장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다만 현재 국제사회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지점은 선핵 포기 후 교류 확대.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이 스탠스는 맞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북한을 핵 포기로 유도할 것인가? 정부와 국제단체는 제재를 유지하는 하되 시민단체와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는 투트랙 방법론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해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원트랙 방법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 방법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햇볕 정책이 옳은가 틀린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것 또한 정답이 좀 없습니다. 햇볕 정책의 효용성은 입증이 됐지만 햇볕 정책의 한계도 명확하기 때문에. 끝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한 가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함께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워요. 사실은 매우 위태로워요. 특히 국내에서의 어떤 레짐 체인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정권 교체, 북한도 굉장히 위태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북한이 유례없는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분위기가 급변돼서 유례없는 판문점 회담을 뛰어넘는 남북한의 어떤 굉장히 극적인 대화 모드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위험 요소들도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통일이 굉장히 요원하지만은 않으리다라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뭐 남북 간에 무수히 많은 도발과 고민과 갈등과 위기가 오겠지만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남북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남북의 정치인들 혹은 기자들, 전문가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점에 여러분의 손으로 남북 간의 장벽이 무너질 날도 올 수 있다. 결국 저는 민간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북한 정권이, 김정은이 독재 체제를 포기하는 것도 결국 북한 주민들의 손에 달렸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에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라는 점을 저는 어떤 대학생 특강을 가도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장시간 시간 동안 강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반짝반짝, 눈 반짝반짝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또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셔서 저도 오늘 많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오늘 들려드리지 못한 재밌는 얘기들이 제가 많이 알거든요. 더 재밌는 얘기 다음에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